1차원 탄성 충돌에서 충돌 후의 물체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 봤었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이 충돌을 기술하는 기준계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돌 문제를 기술할 때 잘 이용되는 기준계가 실험실 기준계와 질량중심 기준계입니다. 자연현상은 어떤 기준계에서 기술하더라도 결과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기준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간단히 풀 수도 있고 복잡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차원 탄성 충돌을 바로 앞 시간에는 우리 그냥 아무 데서나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기준계나 질량중심 기준계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풀이가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속도의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1강에서 속도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배웠었죠. 우리 남산의 속도를 지구에서 볼 때는 속도가 0, 달에서 볼 때는 속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속 3683km. 그 다음에 태양에서 볼 때는 남산의 속도가 시속 10만 8천 km. 이렇게 다 다른데 이 세 가지 속도, 또 세 가지뿐이 아니죠. 이것들이 다 남산의 진짜 속도다. 그래서 우리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준계를 얘기해 줘야 된다. 충돌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충돌 문제에서 우리가 충돌 후 속도 구했죠. 이때 속도가 어떤 기준계에 대한 속도냐를 얘기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란 어떠냐면 기준계에 따라 속도값이 숫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충돌 문제는 충돌 문제를 다루기에 특별히 편리한 기준계가 있는데 그 기준계가 뭐냐면 실험실 기준계가 질량중심 기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험실 기준계란 말, 질량중심 기준계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무엇이 실험실 기준계고 무엇이 질량중심 기준계인지 이제 궁금하지요? 네, 실험실 기준계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충돌 전에는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이때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정지해 있어가지고 충돌 전에 M2는 정지해 있고 M만 옵니다. 실제로는 같이 오더라도 이런 경우에 기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M2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준계면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또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하나는 안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네, 여기서 M2인 데서 일어난 다음에 자 이렇게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이렇게 갑니다. 실험실 기준계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충돌 전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 그래서 어떤 한 물체, 정지해 있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험실 기준계에서 충돌 전 정지해 있는 것을 타겟.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입사체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충돌 전에 움직이는 기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충돌 문제를 어디서 기술할 수가 있냐면 타겟이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전에 풀었던 1차원 탄성 충돌 문제를 실험실 기준계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기준계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V2가 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존 법칙에서 식을 세우는데 식이 좀 간단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충돌 전은 항이 하나밖에 없죠. 충돌 전에는 M1, V1 하나밖에 없습니다. V2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보존도 앞에 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1식과 2식 이 두 개 나와서 우리 앞에서 할 때보다 식이 엄청 간단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좀 복잡하죠. 이때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결이 좌변은 M1, 우변은 M2로 다 이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직을 이렇게 이항하고 그랬더니 봤더니 우변은 M2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V2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4식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두 식을 가지고 4식을 3식으로 나누면 이 식이 나오고 아까 한 거와 똑같이 우리 구합니다. 아까 한 거와 똑같이 구하면 답이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두 항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만 나오니까 엄청 간단하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V2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V2인 항이 하나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다시 그 다음에 두 식으로부터 V2 프라임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V2 프라임을 구하면 이 경우도 V1 프라임을 나중에 구했죠. 이 경우도 역시 한 항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게 구했습니다. 이것을 실제 기준계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험실 기준계하고 실제 기준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제 기준계에서는 M2가 V2를 움직이죠. 근데 실험실 기준계에서는 V2가 0이어야지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어디냐면 V2가 0인 건 어떠냐면 자, V2가 0으로 하려면 자, U2를 실제 기준계의 속도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실제 기준계의 속도는 사실은 U2하고 같아지고 자, 그다음에 실험실 기준계에서는 V2가 0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냐면 실험실 기준계에서는 자, 저 U1에 전부 V2를 뺀 겁니다. 그러면 실제 속도가 U1이라면 실험실 기준계의 속도는 거기서부터 다 V2를 뺐어요. 그러면 V2가 0이 된 거죠. 충돌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 기준계에서 전부 V2를 빼면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실험실 기준계의 속도는 실제 기준계에서 V2를 전부 뺀 게 바로 실험실 기준계의 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험실 기준계의 결과로부터 실제 기준계의 결과를 우리가 알려면 자, 이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험실 기준계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실험실 기준계의 속도를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래서 V1 프라임은 U1 프라임 빼기 V2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U1 프라임은 이건 실제 기준계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U1은 실제 기준계 속도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바꿔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정리하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U1 프라임을 그냥 V1 프라임으로 썼어요. 이게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까 구한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실험실 기준계에서 간단하게 구한 답을 이렇게 실제 기준계로 변환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앞에서 1차원 탄성 충돌을 문제를 푼 그 답을 그대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2 프라임도 마찬가지겠어요. 여기서 V2 프라임에서 실제 기준계에서 실제 속도에서 V2를 다 뺀 거죠. 그게 이제 실험 기준계 속도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 구했던 속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량중심 기준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량중심 기준계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질량중심 기준계에서는 두 물체가 상대방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질량중심 기준계는 그래야지만 충돌합니다. 충돌 전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질량중심 기준계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질량중심 기준계라고 하냐고 하면 질량중심이 정지해 있는 기준계입니다. 근데 우리 충돌 문제에서는 무엇이 보존된다고 그랬습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랬죠. 근데 선운동량이 보존됐는데 그 선운동량은 총 선운동량은 무엇과 같았냐면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충돌 문제에서는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바로 그 질량 중심의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기준계, 다시 말하면 총 선운동량이 0인 기준계가 바로 질량중심 기준계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질량중심 기준계에서는 총 선운동량이 항상 0이다. 총 선운동량 0으로 만들니까 계산하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질량중심 기준계에서 1차원 탄성 충돌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충돌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서로 오죠. M1과 M2가 V1과 V2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가죠. 자, 그래서 우리 선운동량 보존식은 어떻게 됩니까? 선운동량 보존식은 충돌 전은 M1 V1 더하기 M2 V2인데 여기서는 방향은 부호가 이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총선운동이. 충돌 전에도 총선운동이 0해야 됩니다.
다음에 충돌 후는 어떻게 돼요? 충돌 후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 이게 충돌 후 총 선운동량인데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식 하나가 사실은 어떤 셈이 됐어요? 식이 두 개인 셈이 됐습니다.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게 훨씬 간단해지는 거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운동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되냐? 운동에너지 보존은 이때 앞에 여기는 2분의 1 다 뺐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보존은 M1 V1 제곱 더하기 M2 V2 제곱은 M1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M2 V2 제곱 프라임인데 일식으로부터 우리 뭘 이미 아냐면 앞에 거 0으로부터 V2는 어떻게 돼요? 이거 0이니까 마이너스 M2분의 M1 V1이 됩니다. 그 다음에 V2 프라임은 M2분의 M1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가지고 두 번째 물체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 결과를 어디다 대입해요? 운동에너지 보존에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를 얻냐면 그대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V1 제곱은 V1 프라임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V1 프라임은 제곱이니까 V1 프라임은 플러스 마이너스 V1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면 같은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속도가 같다. 이건 충돌을 안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 V1 프라임이 반드시 마이너스 V1이 돼야 되겠어요. V2 프라임은 반드시 마이너스 V2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중심 좌표계에서는 첫 번째 물체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물체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와 크기만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제 기준계의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습니까? 우리 질량중심이 안 움직이는 거니까 모든 속도에서 질량중심 기준계의 속도는 실제 기준계에서 질량중심의 속도를 다 빼줬습니다. 다 빼줬어요. 그러면 질량중심의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질량중심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중심의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구하냐면 M1 U1 더하기 M2 U2 나누기 M1 더하기 M2 이렇게 했어요. U1 U2가 이제 실제 기준계의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겠어요. 우리 질량중심 기준계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저렇게 구했죠. 자, 저기다 그대로 빼주겠어요. 이렇게 빼주고 질량중심 속도를 빼줬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구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중심 기준계에서는 쉽게 답이 간단했는데 그게 실제 기준계로 변환시킬 것 같으면 처음 구한 답이 바로 나온다. 질량중심 속도만 구해가지고 변환만 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물체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물체의 속도 이렇게 변화만 해줄 것 같으면 앞에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네요. 충돌 문제를 기술하는데 특별히 편리한 기준계가 두 개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 실험실 기준계와 질량중심 기준계인데 실험실 기준계는 어떻습니까? 표적이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다. 질량중심 기준계는 어떻습니까? 질량중심이 정지해 있는 기준계다. 둘 중에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험실 기준계가 더 편리할 때도 있고 질량중심 기준계가 더 편리할 때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계산한 다음에 혹시 원하면 실제 기준계로 결과를 변환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